안녕하세요. 가족이 하는 조기 개입, 장애 및 발달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게 된 최진희입니다. 저는 한국영아발달 조기개입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요. 서초구에서 마련한 서초아이발달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아이 발달에 대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아이를 가르치고 부모님이랑 같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아이가 어떻게 발달할까 하는 그 아이 발달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두뇌 발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컴퓨터를 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내가 잘 모른다 그랬을 때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작을 하다가 안 되면 아들을 불러요. 너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아들이 이제 처음엔 좀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엄마 내가 할게. 엄마는 그냥 내가 다 해놓으면 해. 그러고는 가져가서 하고 그리고 저한테 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지만은 아들이 없는 순간 저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혼자서 뭘 하다가 안 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발달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 하루하루가 다 문제 없는 날은 없죠. 사람은 살면서 하루하루가 다 뭔가의 새로운 거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당황하게 되고 이러니까 치료사한테 가야 되는구나, 이러니까 선생님한테 얘를 맡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아들이 옆에 있으면 잘할 수 있지만 아들이 옆에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사실 이 영아기에 있어서 영유아기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뇌가 발달하는지를 기본을 알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해줄 게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컴퓨터도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그거 먼저 배우고 나면 훨씬 모든 걸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아이 내 이해하기, 두뇌를 얘네들은 두뇌가 어떻게 발달될까 이걸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족이 하는 조기 개입, 이건 두뇌 발달을 이해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아이를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뇌 발달 이해하기는 영유아기 뇌 발달 이해하기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개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발달이 우리가 굉장히 전형적인 발달만 계속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발달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발달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눈을 좀 키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발달 이야기의 첫 번째는 두뇌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두뇌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감하겠죠. 이 아이는 고정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뇌는 정말 4살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두뇌의 지문입니다. 그래서 두뇌는 지문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사람의 두뇌는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두뇌를 이해를 한다면 우리 이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아이를 지원할까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뇌 발달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는 두뇌는 발달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장에 있는 컨트롤 타워 생각하시면 들어오는 정보, 들어오는 비행기를 언제 시간에 맞춰서 어디 이제 내리게 하고 시간에 맞춰서 뜨게 하고 방향을 조절을 해주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걸 조절하는 게 사실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뇌가 우리의 움직임, 먹는 행동, 말하는 거 이런 걸 다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두뇌랑 아이 두뇌들은 어떻게 다른가를 그림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아이들 두뇌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뭔가 하고 있을 때 두뇌가 어디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어요. 오른쪽 두뇌는 어른의 두뇌예요. 어른의 두뇌인데 이 두뇌도 아이랑 똑같은 뭐를 하고 있을 때 두뇌 어디가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림에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도 어른이랑 아이랑 두뇌가 되게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아이 두뇌는 그 빨간색을 보시면 되게 제한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쓴다면 어른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참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내가 금방 보여줬는데 왜 못 따라하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이가 나는 이렇게 하라고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는 모든 게 엮여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이는 그 우리가 보여주는 거에 일부분만 본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를 해도 얘 못 따라하지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게 되겠죠. 근데 아이 두뇌는 우리랑 작동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가 이제 감정 조절하는 것도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험이 두뇌를 만든다. 굉장히 이제 하버드 대학 아동발달 연구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들 발달에 대한 자료를 보면 그 타이틀 중에 하나가 경험이 두뇌를 만든다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영유아기의 아이들이 사실은 일생을 두고 제일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성인들이 뭐 다양하게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많은 걸 알고 그래서 새로운 걸 뭐 보고 이해하고 이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모든 게 새롭게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동물원에 갔다 그랬을 때 한 번 경험으로는 그 모든 새로운 거를 얘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연결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가고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경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아이한테 주느냐가 이 아이가 어떻게 두뇌를 발달시키느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 뇌 과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뇌 과학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제 그 박사과정 끝나고도 이제 뇌 과학 쪽으로 발달 지연이라든지 장애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간략하게만 여러분한테 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대해서 간략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 자료에 보시면 영유아기의 뇌 발달의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빨간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친 데 말고 빨간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뇌 세포예요. 그래서 요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뇌 세포들은 태어나면서 임신을 해서 뇌가 만들어질 때 벌써 결정이 돼요. 보통 85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850개가 정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1000억 개가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뇌세포는 벌써 결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뇌세포 안에 유전인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인자들이 다 들어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극이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뇌세포 어디 뇌세포에 연결을 할까 하나에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인자가 그런 연결을 하는 청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어느 세포에 연결하고 막 이러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진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떤 유전자적인 결함이 있다든지 또 다른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 정보가 유전자의 정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들은 이제 뇌세포에 들어와서 그럼 어디에 연결을 할까? 그리고 다른 유전자, 그러니까 뇌세포에 연결을 해요. 근데 이 중간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냅스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처음에 여기서 연결이 됐다, 이쪽으로 연결이 됐다가 필요 없으면 이 공간이 떨어지면 또 다른 데 가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냅스를 계속 만드는 게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경험에 의해서 자꾸 많은 시냅스를 만들어 가게 돼요. 사실 만 2세 정도 되면 성인의 2배에 가까운 시냅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의 민감기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자극이 들어온 대로 그대로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 없는 자극은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영유아기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가장 시냅스를 많이 만드는 시간이고요. 특히 이 양육자라든지 부모와 상호작용이 이 아이들의 시냅스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제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조기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족이 이 아이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기 때문에 영유아기의 두뇌 발달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상호작용이 이제 시냅스 연결을 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할 때 시냅스 연결이 엄청 많이 돼요. 아주 사소한 거, 그러니까 아기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후각이 발달을 하거든요. 엄마 냄새. 그래서 엄마 냄새를 보면 엄마라는 사람이랑 다른 사람을 구별을 하기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그 상호작용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엄마의 표정, 아니면 아빠가 안아줄 때 더 꽉 안아주는 그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호작용 속에서 뇌에서 많은 시냅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소리를 냈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내주면 내 소리랑 남의 소리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또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또 시냅스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피드백을 받고 자기가 또 뭐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데서 굉장히 두뇌 발달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물을 만져본다든지 이런 감각적인 거, 신체적인 거, 운동적인 거, 맛보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사물에 대해서 사물에 관한 그 시냅스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림카드 보여주고 이건 사과야 막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저렇게 생긴 그림은 사과야. 그리고 시각적 기억에 의해서 사과 어디 있어? 그럼 그 그림카드를 이렇게 찾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요 영유아기에 특히 영아기에는 단순히 그림카드로는 아이들이 충분한 사과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사과를 만져보고 먹어보고 그래야지 굉장히 다양한 시냅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생겨도 사과고 저런 색깔도 사과고 이런 경험이 돼야지 시냅스를 만들면서 사과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나중에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림만 보고 사과를 가르친다 그래서 얘네들이 경험이 없으면 그 그림에 대한 단순 기억은 있지만은 더 이상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한참 내버려 두면 사과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또 이제 다른 아이들이랑 놀면서 이 아이를 보시면 옆에 아이가 뭐 하나 보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모방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도 사실 두뇌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냥 혼자서 노는 것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지만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도 이렇게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아이를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을 위해서는 이런 상호작용, 물건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이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슷한 경험이 계속 되게 되면 그 경험을 유사한 경험이 들어오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이런 거는 이런 거야. 그리고 하나 이렇게 분류를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회로 통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선생님이 밥 먹자 어린이집에서 밥 먹자 하는 시간은 다들 앉아서 밥 먹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를 하는 통로를,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밥 먹자 그러면 그럼 어디로 가야지, 앉아야 되나 서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쭉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밥 먹자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가게 되는 이런 통로를 뇌에서 굉장히 경험에 의해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극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 시냅스를 계속 연결하다 보면 점점 시냅스가 많아지면 머리가 아마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게 이 시냅스의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필요 없으면 이거를 이제 떨어뜨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자극, 한번 들어오고 만 자극들은 다 없어지게 잘라서 같이 연결을 안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치기라 그러는데, 적절한 가지치기가 안 되면 두뇌가 너무 복잡하겠죠. 뇌가 막 엉기고 설키고 막 복잡할 텐데 그런 가지치기를 이제 아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 통로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수초화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요 세포에서 이쪽 세포로 연결되는 이 연결하는 팔이 계속 연결을 반복을 해서 일상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점점 두꺼워져요. 그래서 지방이 껴서 굉장히 고속도로처럼 여기에 자극이 들어가면 미끄럽게 샥 하는 이런 회로를 만들게 돼요, 두뇌에. 그래서 우리가 수초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 수초화가 된 뇌의 부분들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여기저기 방해를 받지 않고 편하게 일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뇌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이제 수초화를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축삭돌기라고 하는데, 축삭돌기 주변에 허옇게 기름이 붙어요. 기름이 붙어가지고 뇌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가는 팔을 잘 보호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기름은 양질의 우리가 지방이 여기에 쌓여야지만이 이런 수초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에 이 양질의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영양이 굉장히 뇌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수초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 하얀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병원에서 아이들 뇌 MRI를 찍는다든지 이런 걸 찍으면 아이가 이제 하얀 부분도 보이고 까만 부분도 보이는데, 그 하얀 부분들이 연결된 게 뇌의 하얀 부분들이 잘 차서 연결이 되면 수초화가 잘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 이게 이제 흑백 사진을 찍으면 지방이기 때문에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초화가 잘 되면 뇌가 잘 발달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요. 또는 이제 백질 연화증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질이 이제 이 수초화의 하얀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백질 연화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초화를 하는 거는 일상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할 때 우리가 이제 수초화가 많이 생기고 뇌가 효과적으로 이제 연결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일상이 사실 치료실을 가서 치료실에서 뭐 배우는 것보다 더 뇌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뇌 발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감정 발달이에요. 아기들이 태어나서 감정 발달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감정 발달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감정 발달은 두뇌 발달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좀 기분 좋으면 뭐를 할 때 되게 쉬운데, 새로운 것도 배우기 좀 쉬운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저거 나 하기 싫어 뭐 이런 생각 들면 새로운 거 배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이들은 더 이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학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두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뇌의 3층 구조,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 얘기를 하죠. 근데 제일 밑에 부분, 여기 이제 그 핑크색으로 된 부분이 파충류 두뇌라고 얘기하는, 소뇌는 이제 운동 기능을 담고, 뇌간이나 이런 데는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한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아남기 위하고 운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초록색으로 된 게 변형계라 그래서 포유동물 두뇌, 감정에 관련된 두뇌예요. 그래서 요 감정에 관련된 두뇌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임신 말기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만 2세 정도 되면 성인 수준의 감정을 이해를 하기,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감정은 아니지만은 시냅스가 성인 수준의 시냅스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거나 이러지 못해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치가 빤하다 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말은 못해도 제 눈치가 빤해서 다 알아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이 부분 변형계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위에 파란색 부분이 대뇌피질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조작하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우리가 인간의 두뇌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변형계의 시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상은 이 외부 자극의 중개소예요. 그래서 시상에서 이거 무슨 감정이지? 이거 뭐지? 내가 해보는 거야?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먼저 판단을 주변에 이제 기관들이랑 연결을 해서 판단을 하고 난 뒤에 대뇌로 그래 이거 말해 아니면 그래 이거 너 도망가 다리 움직여 뭐 이런 이제 연결되는 대뇌 부분으로 정보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감정을 어떻게 얘네들이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아이 발달 느린데 그러면 이제 발달이라는 거를 이 대뇌피질의 뭘 활동을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말하고 뭐 쓰고 움직이고 이제 운동 감각을 느끼고 판단하고 뭐 이런 기억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뇌피질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뇌피질의 발달을 막 우리가 추구를 하잖아요. 얘 빨리 말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변형계 발달이 잘 돼야지 대뇌피질의 발달이 잘 됩니다. 제가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변형계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에 이 저자는 노리타 버누이라는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 첫 페이지를 카피해서 여기다 올렸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 뭐 옥시토신, 세라토닌, 뭐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변형계에서 직접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신체 부위에 연결을 시켜서 나오게 하는 이런 호르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즐거우면 어떤 걸 하냐면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걸 반복을 하고 싶어요. 내가 즐거운 거. 그러니까 아이한테 뭔가 즐거움을 주면 그 즐겁다고 생각하는 걸 이제 반복하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과제를 하는데도 이 즐거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막 너무 내가 저기까지 먼 거리까지 내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타야 된다 그러면 되게 지겨울 텐데요. 친구랑 즐겁게 얘기하면 그 가기 싫은 길도 괜찮아지잖아. 마찬가지야. 그래서 새로운 과제도 좀 쉽게 할 수 있고요. 주의력이나 관심들이 증가하게 되고 문제 해결력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거라도 아이가 이게 뭘까 호기심이 가고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잘 안 되면 금방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는 과정에서 이거는 만지고 있는데 이게 참 기분이 좋은 촉감이야 뭐 이러면 더 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뭔가 내가 했다는 이런 느낌, 그래서 자존감이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즐거움이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걸 잘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가 영유아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른보다 환경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연결을 더 많이 뇌세포 간의 연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면 더 많은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성인처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애착이라는 것도
사실 만 2세 정도에 우리가 애착이 형성이 다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앞에서 이제 변형계가 만 2세 정도 되면 성인 수준의 그 연결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이 애착이랑도 굉장히 연결을 많이 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꼭 2세가 아니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스트레스가 참을 수 있고 그런 스트레스는 각성이 되고 새로운 걸 배우게 해주고요. 그게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그 힘든 우울해진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아이들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에 관련된 아이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시냅스 연결이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렇다면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뇌의 발달이 잘 안 되고 시냅스 연결이 잘 안 되는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에 노출이 계속되면 스트레스의 내면화가 일어나요. 이 스트레스의 내면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싫은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이 되면 유사한 환경에서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지만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물리치료실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는 아이들은 치료실 근처만 가도 병원 근처만 가도 아니면 그 물리치료실 선생님처럼 누군가가 내 몸을 만져도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금방 확 받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내면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 조절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이제 쉬운 거는 스트레스를 쌓아서 막 울고 막 짜증을 내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 그래서 스트레스 주는 환경으로부터 회피하는 방법.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아이는 막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반응이 전혀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를 차단시키는 거죠. 스트레스로부터. 어떤 아이는 죽으라고 울고 막 떼쓰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싫은 것도 표현을 하고 조금 싫은 거를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절을 해줘서 그러면 네가 참을 수 있는 정도, 네가 조절할 수 있는 정도는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 요거 정도는 네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아이가 요거 끝나고 나면 나는 괜찮은 아이야. 내가 했어. 요걸 넘어섰어. 이런 이제 어떤 자기 조절을 그러니까 그런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인식을 하면서 자기 조절력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한 연구에 보면 이제 중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집중 치료를 계속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중국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납병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개씩 아이들한테 치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치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들의 침에서 나오는 코티졸 호르몬,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랑요, 근육 긴장도를 보고요. 치료 끝나고 난 뒤에 코티졸 호르몬이랑 근육 긴장도를 본 거예요. 근데 매일 똑같은 치료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첫날은 뭐 언어 치료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치료하고, 그 다음 날은 뭐 작업 치료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침 치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처음 하는 치료를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받았던 스트레스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스트레스 코티졸 레벨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계속 거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아이들의 그 뇌의 그 시냅스 연결이 굉장히 준다는 이런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뇌를 얘기할 때 창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뇌는 다른 아이들을 하는 거를 요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가 스스로 뭐를 해봐야지만이 뇌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경험이 뇌를 만들어요. 내가 이걸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도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또 다른 연결을 만들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시켜준 것만 다른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러면 얘의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드는 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뇌는 창의적으로 자꾸 뭔가를 연결을 해서 만들어야지만이 발달을 하는데 똑같은 걸 반복시키면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뇌는 우리가 두뇌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기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뇌의 앞부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걸 하고요. 왼쪽 뇌 부분은 이제 청각적인 걸 듣고 언어 중추가 있고, 뇌의 뒷부분은 시각 중추가 있고, 뭐 뇌의 반쯤의 중간 뒤쪽은 뭐 촉각, 감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오른쪽 뇌는 그 좀 창작적인 이런 뇌고, 왼쪽 뇌는 논리적인 뇌고, 뭐 이렇게 뇌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뇌를 사용하는 건 뇌 전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제일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어른 뇌랑 아이 뇌가 차이가 나잖아요. 아이들 뇌는 굉장히 연결을 잘 못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우리보다 이제 좀 낮은 수준의 이해를 하게 되고, 어른은 두뇌 전체를 연결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뇌가 언어 중추 따로 있고 뭐 인지 중추 따로 있고, 사실 막 그렇게 분리하기도 힘들지만은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뇌 전체가 같이 반응을 해요. 가령 제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입만 벙긋거리면서 왼쪽 뇌만 써서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두뇌 앞부분도 써야 되고요.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기억도 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입만 벙긋거리지 않고 제 고개가 움직인다든지 이러면서 운동 근육 감각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반응도 읽어야 되니까 이런 모든 거를 같이 하면서 말을 하는 거지, 앉혀놓고 계속 말을 따라하라고 그래서 그 단어를 따라한다고 그래서 얘가 그 단어를 쓰고 정말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를 얘기할 때 언어 치료를 하면 언어가 확 변한다. 네, 왜냐하면 언어 치료사 선생님들이 말만 따라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전반적인 걸 같이 하게 하면서 가르쳐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수동적으로 운동만 시킨다 그래서 얘가 근긴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인데 운동시킨다 그래서 막 빨리 이제 그 운동 발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동기 유발이 돼야지만, 움직이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한 애는 치료실에서는 절대로 안 걸어요. 치료 선생님 얘가 능력은 있는데 안 걷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집에서는 걸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동기유발이 돼서 걷는데 치료실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막 몇 발짝 걸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한테 동기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뇌가 전체적으로 같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랑 놀 때라든지 아이랑 그 일상적인 것들을 할 때도 이 뇌 전체가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발달이 느릴수록 집중적으로 뭐 작업 치료, 뭐 고리끼기, 뭐 하기, 퍼즐 맞히기 이런 것만 하셔서 그러면 소근육 기능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발달이 느릴수록 얘한테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꼭 그 치료실에 있는 고리만 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고리 끼는 거에 대한 위치감은 어떻게 끼고, 고리를 돌려서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평행이 돼야지 낄 수가 있는 거지, 구멍을 내가 보고 있는 사이에는 순간에 못 낀다는 것도 스스로 느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적절한 경험이 돼야지만이, 두뇌를 전체로 써야지만이 아이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두뇌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내 아이 뇌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폐범주성 뇌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앞에서 말한 뇌랑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자폐 쪽에 어린아이들 발달, 자폐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의 뇌예요. 뇌 세포 간의 연결이 막 정신없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세포 안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이 유전자들이 어디에 연결을 할지 이렇게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세포에 적절하게 연결을 한다면 자폐성 범주의 장애 같은 경우에 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다고 이제 요즘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디에 연결을 할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정신없이 많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막 정신없이 머리가 혼란스럽고 뭐가 많을 때는 차단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동행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너무 많은 자극이 들어오면 그 중에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는 행동을 만들어낸다든지 시각적인 추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자극으로부터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일종의 그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동행동이 요즘은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동행동을 이용해서 얘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를 한다든지 되게 다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비전형적인 게 사회성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감각 프로세스의 문제가 자폐 범주성의 특징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뇌에서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히 변형계, 이제 감정 쪽으로 이제 감정 발달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어려움이 그 변형계의 감정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 쪽인 거를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무시하고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 가지고 아이 발달을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자폐 범주성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정 발달을 영유아기부터 지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는 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수초화예요.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가 그리고 수초화, 일상을 만들어줘서 뇌를 좀 편하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태어나는 이른둥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른둥이는 40주에 태어나야 되는데 37주 미만이라든지 2.5kg 이하로 태어난 아이들을 이른둥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뇌가 성장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임신 후기에 말기에 아이들 뇌가 크게 성장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뇌의 그 발달의 위험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 한 연구를 제가 좀 예를 들게요. 이건 꼭 이른둥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은 성인들이에요. 성인이고 빨간색은 만 40주에 태어난 아기고요. 그리고 요 초록색은 이른둥이에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피부에다가 자극을 줬어요. 자극을 줬더니 어른 뇌에서는 갑자기 이게 뭐야? 그리고 자극을 감지를 해요. 그래서 쑥 올라갔다가 별거 아니네. 그리고 뚝 떨어져요. 그리고 만사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반응을 하다가 별거 아니네. 그리고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른둥이 아이들은 늦게 반응을 해요. 자극을 주는데 뇌에 전달되는 게 늦어요. 늦고 난 뒤에 금방 떨어지지도 않고 뇌에서 조금 오래 가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자극을 아이한테 주고 난 뒤에 이 아이가 반응할 동안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시간을 안 주고 또 다른 거 이거 만져봐 막 이러고 줬는데 애가 이게 뭘까 머릿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애 손까지 끌어다가 막 만지게 해요. 그럼 또 다른 자극이 들어와요. 얘는 두 가지 자극을 내서 한꺼번에 이게 프로세싱을 못하니까 손을 딱 빼버려요. 그리고 다른 거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자극 주고 충분한 반응할 시간을 안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 이제 연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극을 주고 충분하게 기다려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는 다운 증후군 아이들 두뇌 연구인데요. 12세 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요 위에 그림은 12세 된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40분 동안 영상을 보고 있는 동안 뇌의 어느 곳에 산소 포화도가
그러니까 전달이 많이 되고 있는가를 본 거예요. 어디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요 밑에 4개의 그림은 전형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아이들 4그림이거든요. 똑같이 40분 똑같은 영상을 보는데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그 연결되는 게 굉장히 가까운 뇌 부분만 연결이 돼요. 근데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은 뇌 전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성인처럼 사용을 하는 거야. 이 연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지적 발달, 그러니까 이런 인지적 발달이 좀 늦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과제를 반복해서 시켜서 수초화를 만들어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스스로 경험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시켜야지 뇌를 더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데만 연결해서 쓸수록 지적 능력이 더 IQ 검사상 점수가 더 낮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경험하는 거를 많이 해주시고 다양한 경험 해주시는 게 지적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뇌 발달의 중요한 요소라고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의 기본적인 뇌 발달이랑 영유아기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발달 지연이라든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뇌를 아셨으니까 그럼 이 뇌에 맞춰서 어떻게 가족들이 조기 개입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애들의 뇌가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을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말을 끌고 물에 갔는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지식이라는 물이야. 그리고 여기 와서 물 마셔. 그리고 막 말을 끌어당겨요. 근데 사실 부모들도 좋은 걸 알아요. 애는 이걸 배워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거 좋은 걸 아니까 아이를 막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아이한테 뭐 이거 알아야 돼, 배워야 돼 막 그러는데 이 말의 예를 든다면 사실 말한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이 말라야 되고요. 물에 대한 관심이 생겨야 되죠. 목이 말라야 되고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랑 상호작용하는 사람이 아이 경우에 신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갈 건지 강가에 갈 건지 흙탕물에 갈 건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말이 괜찮은 물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말이 물을 마실 수가 있지 억지로 물을 먹인다고 말은 물을 안 마실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부모님도 똑같은 역할이에요. 아이를 키우는데 발달의 조력자지 내가 아이 발달에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과 마찬가지로 아이가 원해야지만이 배울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뭘 좋은 거를 많이 제시해 준다고 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거 좋은 거야 느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굉장히 배우기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발달의 조력자지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이 뇌가 행복하고 즐거운 뇌가 돼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이의 행복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 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적절하게 물을 잘 주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요 연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 아이가 즐겁게 웃는 아이가 웃고 있고요. 내 아이가 슬프게 웃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근데 남의 아이가 웃고 있고 남의 아이가 울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고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느끼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쪽에 이제 짙은 색은 이제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점선은 웃는 건데 남의 아이 같은 경우에 아이가 웃는 것보다 울 때 마음이 찡해요. 웃을 때보다 울 때 마음이 더 아파요. 마음에 더 많이 와 닿아요. 근데 내 아이는 어떠냐? 그랬더니 남의 아이보다 내 아이는 더해요. 내 아이가 웃을 때보다 울 때 더 마음이 막 찡하고 아파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여기 가슴이 아픈 거랑 두뇌는 어떻게 느끼나를 봤더니 남의 아이는 똑같아요. 마음이 여기 가슴에서 느끼는 거나 두뇌에 느끼는 거. 울 때 더 이제 남의 아이도 울 때, 남의 아이에 대해서 울 때가 웃을 때보다 더 가슴에 많이 느끼는데
그럼 두뇌는 어떻게 느끼느냐 봤더니 내 아이가 웃을 때 더 뇌는 전달이 많이 되고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울 때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아이를 웃게 만들면 사실 나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내 뇌도 건강해지고 아이의 뇌도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가 흥미가 뭐가 있는지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아니라 이 장난감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요. 아이가 뭘 즐거워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뭘 좋아하는지. 얘는 자동차만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그거를 얘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자동차가 있구나를 아셔야 되고요. 아니요, 장난감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쟤는 그냥 의미 없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라고 이제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언제 웃는지. 그래서 아이가 웃게 만들어야지 아까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즐거운 호르몬에 의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걸 학습을 할 수가 있죠. 어떨 때 열심인지, 어떤 활동을 즐기는지, 어떨 때 얘가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아이의 흥미랑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아이 주도하는 놀이에 내가 참여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거 가지고 놀자 뭐 이 주도가 아니라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그럼 그 아이가 주도하고 있는 놀이에 내가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를 모방하면서 놀이를 시작하세요. 특히 이제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장난감 쭉 줄 세운다 그러면 똑같이 모방을 하시고요. 얘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를 나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얘가 뭘 돌리고 있다 그러면 아이를 똑같이 모방을 하세요. 근데 난 조금 더 잘 돌려요, 아이보다. 그러면 아이가 돌리다가 엄마가 돌리는 거 보니까 시각적 자극이 더 잘 돼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엄마가 하는 게 더 나아. 엄마 주게 되자. 그러면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거를 모방하는 놀이도 굉장히 좋은 그 참여를 促진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엉뚱한 것도 하세요. 아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엉뚱한 거, 머리에다 뭐 올려놓고 떨어뜨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아이가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네? 이런 것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감각적인 특성, 아이 특성을 고려해서 놀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가 이제 촉각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촉각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자극을 이거는 꼭 우리 해야 돼, 오감놀이 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놀이. 화가 난 것도 표현을 할 수 있는 놀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놀이를 하다가 막 화가 나서 뭘 던졌다 그러면 아유 화났구나. 엄마는 네가 화난 표정이 이렇구나. 뭐 이렇게 따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변형계를 우리가 자꾸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놀이를 하면서 같이 하시는 게 좋고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놀이. 그래서 앞에서 중복이 되지만은 호기심 자극할 수 있는 놀이.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어려운 과제부터 절대로 하시지 말고 아이가 성취감을 느껴야지 다음 단계로 가죠.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놀이를 할 때 하나 둘 셋 던져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 둘 셋이라는 반복되는 그 숫자라든지 반복된 말 다음에 나오는 걸 기대를 하게 돼서 내가 하나 둘 셋 하고 던져라고 얘기를 안 했을 때 왜 그 다음 거 안 나와요? 내가 할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상호작용을 유발하고요. 아이가 못하는 거 이렇게 어떤 장난감은 기능대로 해야지만 되는 게 사실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장난감은 성인들이 그렇게 기능에 맞춰서 만든 거지 아이는 장난감은 탐색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다시 실현해 보는 거지 장난감 기능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수정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거 받아들여 주고 근데 엄마는 이렇게도 하고 싶어. 그래 엄마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수용이 돼야지만이 상호작용이 잘 될 수가 있고요. 상대방 존중해 주는 거야. 너 지금은 이제 엄마랑 더 이상 놀는 게 힘들구나. 그래 누워 있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이가 너무 피곤하구나 이런 것도 존중을 해주시고 네가 화가 났을 때는 이런 놀이를 하고 싶구나. 화가 났을 때는 던지는 놀이를 시켜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존중해줘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두뇌 발달을 위해서 제가 책을 하나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아직도 내 아이를 모른다 이 책인데요. 데닐 시글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의 책이에요. 근데 보면 옛날 책도 있고요. 또 새로 똑같은 책을 두 번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감정 읽어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발달을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정서적인 발달이 돼야지 처음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다 그 변형계의 시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발달을 하는 대뇌피질에 올라가기 때문에 정서적인 거를 고려한 책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졌을 때 너 왜 뛰었어? 그러니까 넘어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얘가 아프지. 먼저 얘가 갖고 있는 감정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애가 표현을 못 하더라도 뭐 저기 뭐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쳤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먼저 감정 얘기를 먼저 하는 것들을 소개를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모들이 감정 조절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창의적인 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인 뇌는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창의적인 뇌를 만들죠. 그래서 실제 감각적인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 뇌의 시냅스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사실 이후에 이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연결을 하면서 창의적인 형상화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도 여러 공을 만져봤어야지 공이라는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형상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경험이 없으면 그림만 보고 이건 공이야 이런 아이랑 공은 항상 저거밖에 공이지 않는 아이들이랑은 머릿속에 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창의적으로 공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거를 많이 해주는 거. 이게 아이의 창의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열쇠는 사실은 똑같은 것만 반복시켜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발달 지연됐다고 똑같은 건 반복시켜서 외우면 뇌의 발달은 굉장히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자꾸 다른 것도 해봐서 머릿속에 계속 새로운 시냅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의적인 놀이를 할 때 제가 요 피아제의 그림인데 이걸 꼭 보여주는데요. 처음에 아이는 모든 장난감을 두들기면 된다고 손에 잡고 두들겼어요. 그래서 모양이 달라도 자꾸 두들겼는데 여기 두 번째도 세 번째는 달걀을 자꾸 두들겼더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모든 걸 두들기면 안 돼. 형태도 변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런 경험이 없으면 얘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 주도에 의해서 환경이 반응을 하는 이런 놀이들을 많이 해주는 것도 뇌 발달에 엄청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의 즐거움을 또 느낄 수가 있어. 그러면 달걀은 살살 해야지. 이번에 안 깨졌구나. 자기가 해결한 거에 대해서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새로운 시도. 그러면 달걀을 깨지 말고 굴려볼까?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리고 놀잇감을 제시해 줄 때도 일정한 그 제일 안 좋은 놀잇감이 스위치만 누르면 소리 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어떤 나름의 조작을 할 필요가 없이 스위치만 누르면 소리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런 류의 종류는 장난감 아이 뇌 발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놀이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랑 놀 때 의사소통도 하고 문제 해결력도 할 수 있게 하고 손 움직임도 하고 신체적인 느낌 감각도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 같이 연결됨으로써 아이가 더 창의적인 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놀이를 촉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두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뇌가 이제 시냅스가 연결이 되면서 계속 반복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수초화가 되면서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게 되면 아이 뇌는 굉장히 다양한 연결이 좀 정리가 되면서 아이들이 뇌가 어떤 그 조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막 얽히고 설키면 사실 적절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뭐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게 되면 아이가 그걸 따르면서 그 규칙 때문에 맨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먹일 때도 여기 와서 앉아서 먹어야 되나 뭐 어떻게 줘야 되나 매번 이게 고민거리를 만드시지 말고요. 사실 먹을 때는 여기 와서 앉아서 먹고 어떻게 먹고 자기 전에는 잘 거야 그러면 책 가져와서 자는 루틴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게 아이 뇌는 굉장히 정리를 해주고 그 루틴 속에서 이걸 할까 말까 이것보다는 그 안에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 새로운 걸 더 많이 접할 뇌의 공간들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일상이 있어서 다 하게 되는데 집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일상을 잘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정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두뇌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가정에서의 조기 개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잠깐 보시면 이 아이는 치료실, 언어 치료실을 두 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언어 치료실에서 하는 것들이 두 군데에서 다른 걸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집에서는 이런 걸 응용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나눠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얘가 치료실에 가지만은 월화수목금 치료실에서 하는 것들을 집에서 간단하게 하면서 사실 일상 안에서 가족들이 많은 조기 개입을 아이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아이 발달에 두뇌 발달에 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두뇌 발달을 관련해서 가정에서 하는 조기 개입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